이런저런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데 1위는 2위가 먹었더니 좋아졌어요. 저는 이걸 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지 않나요? 머리 아픈 게 나아졌어요. 비타민C를 먹으면 이제 감기에 안 걸린다더라. 최근에 이제 그 면역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꼭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의사들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쇼크라는 그런 명칭을 얻을 정도까지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교수 오승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제 꼭 먹어야 되느냐라는 주제인데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데요. 주변에 이런저런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데 영양제를 먹는데 저는 이걸 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배경에는 실제로 이제 주변 분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실제로 다른 걸 먹고 있다가도 요거 한두 개 더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매년 한 1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의약품, 이건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의약품들이고요. 이 시장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4조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시장 규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단연 홍삼 제품이고요. 2위가 오늘 얘기 드릴 비타민제에 해당합니다. 이 1, 2위 숫자는 최근 몇 년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비타민제를 드셨던 사람들은 먹고 있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먹었더니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어요. 머리 아픈 게 나아졌어요. 또는 손발 저린 게 좋아졌어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꼭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증상이든 어떤 질병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수의 증상이나 질병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제를 먹었든 어떤 다른 치료를 했던 또는 치료를 안 했던 그냥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내가 이제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약 효과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렸을 때 저희가 이제 배가 아파서 배앓이를 하면 저희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배를 문질러 주시죠. 사실 배를 문질러 주는 거는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쭉 배를 문질러 주는 거를 이렇게 기분 좋게 누워서 이렇게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배 아픈 게 사라지고 하는 경험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위약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최근의 경험을 좀 보면 한 2년쯤 전에 그 인터넷을 조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유기농 쿠키에 대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받아들이죠. 유기농으로 소량 쿠키를 생산해서 파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이제 그 SNS를 타고 유명해져 가지고 그 업체가 굉장히 흥했었어요. 여러 가지 게시판이나 카페에도 회자가 많이 되고 인기가 많이 높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쿠키가 사실은 할인마트에서 아주 싼 가격에 대규모로 팔리고 있는 쿠키랑 똑같은 제품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전에는 그분들은 이제 그게 유기농 쿠키고 그거를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런 믿음이 나름대로 그 쿠키에 대한 맛과 기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쿠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는 그런 얘기들을 쏙 들어갔죠. 그것도 하나의 위약 효과의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의학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이 위약 효과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 천식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40명 환자를 데리고 진짜 천식약, 뿌리는 천식약이 있는데요. 그 뿌리는 천식약을 준 환자들이 있고 또 가짜로 이 뿌리는 약을 준 환자들이 있고 천식약도 아니고 그냥 침을 가짜로 막 찌르는 그런 치료를 했던 환자들도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던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군으로 나눠서 이 치료들을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쭉 봤는데 그 결과가 되게 놀라운데요. 사실은 진짜 치료제, 진짜 뿌리는 약, 천식에 대한 약을 줬던 환자들만 증상이 좋아져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 천식약과 가짜 천식약, 그리고 가짜로 침을 찌르는 치료, 이 3가지 치료 모두가 한 절반 가까이 환자들이 증상이 호전이 됐어요. 심지어는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한 20% 정도는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객관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해보면 진짜 치료제를 썼던 군만 확연히 좋아졌고요. 나머지 군들은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약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비타민제를 먹고 뭐가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분이 나빠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절로 증상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또 이 위약 효과가 본인의 믿음이 그런 변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 얘기만 듣지 않고요, 본인이 이제 좀 정확하게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색도 해보시고 책도 찾아보고. 근거가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사실 너무 많아서 사실 그 근거에 어떤 근거가 더 좋고 또 어떤 근거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근거를 받아들일 때도 꼭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랑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랑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약을 개발을 할 때 수백 수천 가지의 후보가 될 만한 물질을 가지고 실험실 연구도 하고 동물 연구도 합니다. 대부분 99% 이상은 다 효과가 없이 나오고요. 나중에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천 가지 물질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제품화될 수 있는 건 한 개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수준이 낮은 연구에서는 좀 효과가 있게 보일 수 있다고 해도 아주 질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질을 좀, 과학적 근거의 질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어떤 특정한 한쪽만 편드는 부정적인 근거만 가지고 온다거나 또는 긍정적인 근거만 뽑아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비타민제가 건강에 되게 좋다 이런 것만 가지고 연구 결과들만 쭉 모아가지고 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만 가지고 온 게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펜하겐 쇼크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의사들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인데 2007년에 덴마크 연구진이 아주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했던 연구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비타민제가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실험이나 실험실적 연구들을 기반으로 했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몇 가지 성분의 비타민제를 먹여봤더니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사망률이 좀 높아졌다거나 이런 건강에 안 좋은 효과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이나 실험실적 연구보다는 이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들을 좀 잘 찾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비타민에 이런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사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우리가 흔하게 기대하는 게 비타민 C를 먹으면 이제 감기에 안 걸린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려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지만 지금까지 보고됐던 수많은 연구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정기적으로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 게 감기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감기를 앓았을 때 그 기간을 조금 줄여준다거나 감기로 인한 증상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는 데는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도 아주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아주 높지 않다.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비타민C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되게 재미없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비타민C 같은 보충제에 아주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치 않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보통 비타민C를 보충했을 때 하루의 상한선이 2g 정도입니다. 하루에 2g 이상은 먹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는데요. 근데 2g을 훌쩍 넘겨서 한 6g, 10g 이상 이렇게 복용하는 메가도즈 요법이라는 게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요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일반적인 비타민C의 근거보다 훨씬 더 빈약합니다. 이 동물 실험 정도에 국한된 거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메가도즈 요법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암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암 예방이나 재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메가도즈 요법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 암학회에서는 고용량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구리 흡수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과학적 근거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요법을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토양이 좋아서 그때 과일들 채소에는 비타민C가 충분히 있었고 또 지금 과일들은 화학 비료를 쓰고 또 토양이 안 좋고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기존 과일들보다 질이 안 좋다. 그래서 비타민이 좀 이전보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과일 먹어서는 충분히 채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조사는 실제 현대 재배되는 판매되는 그런 식품들을 대표적인 식품들을 수거해서 함량을 조사한 다음에 그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과일, 채소 포함한 여러 가지 식품들의 비타민 섭취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실제로 섭취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음식을 통해서 주요 비타민을 권장량 이상으로 다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일부 영양소 섭취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음식 섭취를 조금 더 골고루 건강하게 먹는 쪽으로 가야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따로 보충제 형태로 먹는 쪽으로 가서는 그게 뭐 음식 섭취를 골고루 하는 것을 절대 대신해 줄 수는 없고요. 그거를 먼저 권장하는 거는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네요. 최근에 이제 그 면역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비타민제를 먹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처럼 이 코로나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그 일환으로 이 비타민제를 먹는 분들도 개중에 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착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비타민으로 얘기하면 이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질병에 취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
뭔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질병에 취약한 것이 과연 비타민이 부족한 것 때문이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타민이 부족한 거나 질병에 취약한 거, 면역력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사람이 굉장히 불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 햇볕을 안 쬐고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굉장히 이렇게 편식을 하고 불충분하게 먹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요, 라이터를 갖고 있으면 폐암에 많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사실이 아니죠. 그렇지만 라이터를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폐암에 많이 걸립니다. 라이터 때문이 아니라 담배 때문인데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 건데, 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별을 못하면 라이터가 폐암을 마치 일으킨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타민과 면역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관련해서 의사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따로 보충제를 찾아 먹는 게 아니라 평소 과로, 피로가 생길 만한 상황을 피하고, 그리고 골고루 먹고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거랑, 이 권장량 이상으로 뭔가를 따로 복용을 해서 비타민이 그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전혀 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또 일반적인 음식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보충제 이런 거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